네, 오늘 현직장 특강을 진행하게 될 저는 이재호라고 하고요. 발표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준비한 게 Q&A 시간을 조금 잡아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해온 자료는 제 발표 내용을 서포트하기 위한 장표보다는 요 발표 시간 동안에 다 모든 내용을 전달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보완해야 되는 내용들을 작성한 문서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강의 들으시고 다 받아가셔서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마지막 두 장 정도의 모든 내용이 다 요약될 것 같아서 그 장표들을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의 대상은 신입 또는 주니어 데이터 분석가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요. 또는 아직 이 현직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아직 많은 회사나 뭐 팀을 한두 개밖에 경험하지 못한 분석가들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특정 도메인에 대한 분석 주제나 뭐 취업 가이드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메타코드에 좋은 강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주제를 잡아보고 싶었고요. 이 제 강사 소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멘토분들과의 차이점이 제가 이직이 좀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 11월에 처음 분석가로 커리어를 시작했고 올해 8년 차를 시작해서 11월이 지나면 만으로 이제 8년이 되는데요. 그동안 좀 6개 회사를 경험했고, 그 6개 회사가 이제 다 비즈니스나 뭐 마케팅 팀뿐만 아니라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도 경험했고, 때로는 머신러닝 담당하는 팀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을 하기도 했고, 뭐 유저 리서치를 하기도 했고,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하기도 했고, 지금은 프로덕트 데이터 분석가로 실험을 위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조직을 갖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점이 되려면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좀 명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근무를 해야지 이 되게 좀 짧은 시간에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입이나 주니어 데이터 분석가들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내용보다는 커리어를 성장해 가시면서 겪을 수 있는 뭐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조직에서 분석가한테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크게 이 세 가지고요. 조직 구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분석가들한테 기대한 역할을 먼저 하나 또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에는 목적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이 밑에 두 가지 내용도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오늘은 위 내용에 집중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스크립트를 넘어갈게요. 어,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에 들어가시게 되면 경험하시게 되는 것들 중에서 문제점이 이런 것들인데요. 다들 이제 데이터 분석가, 뭐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엔지니어 이런 것들을 하면 뭐 데이터 드리븐이니, 뭐 디시전 사이언스니, 그로스 해킹, 뭐 커주얼 인퍼런스, 인과추론 이런 키워드들과 함께 이제 멋진 분석가로서의 업무 혹은 데이터 과학자로서의 업무를 꿈꾸는데 사실 완벽한 조직이나 완벽한 회사는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느 회사를 데리고 와도 그런 곳은 없고 심지어 이거는 미국 빅테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업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겪게 될 겁니다. 뭐 분석 결과 열심히 전달했는데 전혀 이 분석 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다던가 혹은 개발을 하는데 데이터 분석가가 뭐 실험 기반의 프로젝트 개발을 하지 않아서 굳이 뭐 따로 개발에 참여할 수 없는 환경이라든지 혹은 데이터 팀 자체가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지 못할 때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데이터 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팀들은 대부분 되게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회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데이터 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이런 거죠. 뭐 내가 많은 요청들을 받고 많은 업무들을 했는데 이게 내 커리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의 주니어 데이터 분석가들 아니면 이제 막 실무를 시작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딱 1년이 지나면 다들 여기에만 되게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완벽한 조직이랑 완벽한 회사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정적인 요인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 조직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경험이 뭐지? 이 회사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경험이 뭐지? 를 파악을 하고 되게 작은 시도,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임팩트 하나만 만들어낼 수 있어도 되게 유의미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이제 계속 이어서 할 예정이에요. 어, 네.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 조직을 흔히 두 가지 구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기능 조직과 목적 조직이라는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주황색으로 칠해 놓은 게 기능 조직이고요. 이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게 목적 조직이라고 불리는 구조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기능 조직은 대부분 저희가 회사 특히나 좀 전통적인 대기업들 아니면 규모가 큰 회사들은 대부분 기능 조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를 제 한국어로 풀어봐서 그냥 말해버리면, 뭐, 영업 마케팅 팀 해서 안에 마케터 분들과 영업 직구 분들만 있는 팀이라든지, 혹은 그냥 뭐 마케팅 팀, 혹은 뭐, 백엔드 개발팀, 백엔드 개발 2팀, 프론트엔드 개발팀,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 하나의 직군, 같은 직군들을 하는 사람들만 묶어놓는 일반적인 그런 구조를 저희가 기능 조직이라고 얘기하고, 목적 조직은 흔히 뭐 애자일한 조직 아니면 뭐 스타트업 아니면 IT 쪽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예를 들면 뭐 저희가 토스라고 치면 토스의 송금을 담당하는 프로덕트 팀이 있을 거고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 치면 배달의 민족에서 뭐 배민원을 개발하는 팀이 있겠죠. 그런 팀들은 기획자 PM 한 명, 그걸 담당하는 마케터 한 명,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뭐 데이터 분석가 이렇게 해서 그 서비스나 그 제품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데이터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팀이 기능 조직으로 되어 있는지 목적 조직으로 되어 있는지 따라서 제가 겪게 될 환경이 벌써부터 갈라지게 돼요. 물론 요즘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예를 들면 장단점이 되게 명확하거든요. 제가 조금 단점에 집중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기능 조직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그 분석가들만큼 모여 있겠죠. 데이터 분석 팀이거나 혹은 뭐 데이터 사이언스 팀, 뭐 분석팀, 그냥 뭐 어떤 데이터 팀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겠죠. 이런 팀들은 다른 팀 아까 말했던 뭐 사업팀이나 마케팅 팀이나 뭐 프로덕트 팀이나 이런 데에서 데이터를 보통 요청을 받거나 분석 요청을 받거나 아니면 프로젝트에 참여를 요청받아서 업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거는 제 과거 실화인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커머스를 하나 다룬다고 쳐요. 그리고 그 제가 그 커머스 안에는 그 유저의 전월 실적에 따라서 뭐 브론즈 등급, 실버 등급, 골드 등급 이렇게 멤버십 등급이 있다고 만약에 치죠. 그럼 마케팅 팀에서 어느 날 요청이 하나 옵니다. 2월에 각 등급별로 어느 카테고리에서 구매를 많이 했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2월에 뭔가 할인 프로모션을 하나 했는데 그게 각 카테고리별로 그 할인 프로모션을 이용해서 결제한 유저, 뭐 쿠폰 프로모션 같은 거겠죠. 그 유저의 비율이 각 카테고리마다 차이가 있는지를 궁금하다고 하는 간단한 요청을 만약에 줬다고 쳐요. 그러면 각 데이터부터 있는지 확인을 하겠죠, 저는. 그래서 각 등급별로 봐야 되니까 유저의 등급 테이블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보는데, 지금 이게 현재 시점의 등급만 있고 과거 시점의 등급은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걸 또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작년 1월에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등급을 나누고 또 유저별로 등급을 나눈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집계를 해가지고 또 유저 뭐 비율을 확인했는데 나름 결제 건수나 뭐 결제 금액도 같이 표기를 했어요. 왜냐면 카테고리별로 보면 가전가구 같은 것들은 비쌀 테고 뭐 식료품 같은 건 상대적으로 쌀 거잖아요. 그래서 비율만 보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여러 가지 파생 지표들을 막 넣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데이터에 대한 고민, 뭐 기준에 대한 고민, 지표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되게 간단한 표를 하나 줬다고 치죠. 근데 주고 나니까 어, 이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었대요. 자기들이 필요한 거는 2월 유저 등급이 아니라 애초에 3월 유저 등급으로 이 데이터를 봐야 됐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높은 등급의 유저들이 2월에 우리 프로모션에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 그 등급이 높아진 거다.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한 걸까요? 뭐, 명확하게 요구사항을 전달하지 못한 마케터가 잘못할 수도 있고, 혹은 바보같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수행한 분석가가 잘못한 걸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제가 더 복잡한 사례를 되게 단순화시켰는데, 사실 데이터 분석과의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 되게 간단한 숫자를 하나 뽑는데도 생각 외로 되게 많은 고민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이지 않다 보면 하나의 뭔가 사실을 확인하는데도 되게 중간중간에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위기가 계속 발생을 해요. 우리가 흔히 도메인 지식, 뭐 데이터 분석과의 도메인 지식, 뭐 금융 도메인 지식, 이커머스 도메인 지식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직군에서 좀 복잡한 영역들, 예를 들면 금융에서 여신업이나 뭐 신용 같은 쪽이나 혹은 제조화학 공정 쪽에서의 뭔가 화학을 알아야 되는 그런 복잡한 영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데이터 사이언스는 도메인 지식을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도메인 지식은 사실 제가 지금 실수한 그 상황이랑 연결돼 있어요. 이미 뭔가 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질문에 지금 내가 답변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회사를 계속 바꾼 게 그죠? 제가 배달 사업팀이랑 뭔가 일을 한다고 제가 배달 민족에서 그러면 내가 협업하는 조직이 이번 분기에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무엇인지 또는 내가 협업하는 그 배달 사업 1팀 팀장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 또는 그 팀이 이번에 뭔가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왜 그 프로모션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지 이게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실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분석가가 내가 이 분석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 팀은 저 분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근원적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도메인 지식이 아니라 그 도메인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느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기능 조직의 문제점 하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문제점으로 뭐 요청이 몰릴 경우에 우선순위 조율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많은 데이터 분석팀이 어떤 요청들이 막 쌓이게 되면 이 데이터를 팀에서는 무조건 모든 팀의 지침이 이겁니다. 기간을 최대한 넉넉하게 잡아서 본인이 커버할 수 있게 우선순위를 조율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분석 결과를 줘라, 리포트를 줘라, 혹은 데이터 요청을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줘요. 근데 점점 협업 부서는 데이터 팀에 이제 요청을 해도 앞에 있는 그 지침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요청을 안 하게 되거나 혹은 데이터 팀에게 무리하게 요청을 하게 되거나 혹은 요청을 했긴 했는데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다음에 분석이나 데이터가 나오게 돼서 결국 데이터 분석팀에게 데이터 요청해봤자 뭐 오래 걸리기만 하고 뽑아봤자 제대로 데이터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데이터팀은 뭐 하는 곳이냐라는 피드백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중앙팀에 있을 때에 많은 분석가들이 비슷한 맥락으로 겪게 되는 문제점 중 하나예요. 반대로 목적 조직에 있으면 여러분들 옆에 내가 담당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줄 기획자가 있죠. 같이 마케팅하는 마케터가 앉아 있겠죠. 같이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다 앉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거의 없겠죠. 내가 오늘 밥을 먹다가도 우리 사업에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지금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뭔지, 이런 얘기를 항상 하면서 살 테니까요. 근데 오히려 목적 조직이 있으면 그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집안에 데이터 분석가는 없고, 나 혼자 데이터 분석가이고, 그리고 계속 우리는 프로덕트나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다른 회사의 데이터 분석가랑 비교했을 때, 내 기술 스택이 점점, 오래된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흔히 이거를 기술 부채가 생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너무 비즈니스 마케팅 프로덕트에 몰입하다 보니까, 분석가가 분석가 자체로서의 뭔가 기술 스택이나 뭔가의 새로운 도전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적 조직에 실제로 오래 근무하시는 데이터 분석가 분들은 점점 커리어를 가다 보면 특히나 한 5년 차, 6년 차 때쯤 되면 본인의 직무를 PM이나 뭐 PO로 전향하시려는 분들도 꽤 계시고 혹은 비즈니스나 마케팅 쪽에서 분석을 쭉 하시던 분들은 이제 뭐 데이터 엔지니어나 요즘 뽑고 있는 뭐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링 이런 쪽으로 관심사가 전환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정적인 얘기들을 집중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처음에 제가 강의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이 긍정적인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는 이 장점만을 지금 보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내가 기능 조직에 있다라고 치면 제가 업무를 해야 되는 태도는 나에게 요청을 주는 그 사람한테 꼬치꼬치 캐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 팀이 이번 분기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뭔지, 그 팀의 팀장이나 실무자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 그 팀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꼬치꼬치 캐물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목적 조직보다는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석 결과를 줬으면 그게 잘 쓰였는지, 반응은 어땠는지, 피드백을 받아야지 그 시간이 유의미해지는 거고요. 목적 조직에 있으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내가 꼬치꼬치 캐물지 않아도 더 빠르게 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그 PM이나 뭐 마케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뭐 사업 전략법, 프로덕트 개발법,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거기서 또 얻게 되는 도메인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사업이 뭔지에 대한 그 우리 사업이 뭔지, 우리 제품의 근본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되게 잘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본인은 뭐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메타코드 있으니까 메타코드의 현직자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메타코드 분석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되게 데이터를 어, 강하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토스는 트래픽 드라이브를 되게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마이데이터 서비스, 자산관리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 토스 서비스들을 잘 보면 송금을 끝내면 송금을 하셨군요 하고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보러 갈까요? 해서 마이데이터 쪽으로 자산관리 쪽으로 보내게 되고 결제를 하면 결제를 하셨군요 하고 얼마나 썼는지 볼까요? 하고 자산관리로 또 보내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략과 의도가 전체 프로덕트에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데이터 분석가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그럼 우리가 기능 조직에 있으면 목적 조직보다는 커뮤니케이션에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봐야 되는 지표나 분석이 무엇인지, 전사적인 지표 체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 환경과 도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데이터 드리븐 문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전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조직에 특히 있으면 데이터 엔지니어, 뭐 ML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 데이터 분석가와 같은 조직에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술 직군들이 하는 역할이 무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술 스택을 옆에서 보면서 되게 많은 엔지니어 쪽으로서의 영향을 또 되게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장표를 하나 보여드렸지만 벌써 그냥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을 했는데 본인이 지금 속한 데이터 조직에 따라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벌써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하지 않고 1년 차를 보내게 되면 나는 지금 뭐 분석을 해도 의미가 없어. 아무도 내 분석 결과 보지 않아. 이런 것들에 되게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게 임팩트를 만들었을 때 이후에 다음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처음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회사가 날 채용한 이유인데 이게 아마 대부분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뭐 직무별로 특히 혹은 도메인별로 데이터 분석가의 뭐 채용 전략 이런 것들 강의들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들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아까는 조직 구조인데 지금은 그런 비즈니스랑 프로덕트 마케팅 혹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혹은 뭐 HR 뭐 이런 쪽에서 데이터 분석가를 뽑는다고 치면 다 목적이 있어서 뽑는 거거든요. 이유는 특히나 제가 최근에 좀 재밌었던 게 2020한 1년도부터 23년도 사이에 이 데이터 분석 씬에 프로덕트 데이터 분석이 되게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 프로덕트보다는 또 사업이랑 비즈니스 마케팅 데이터 분석을 되게 많이 채용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산업 트렌드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경제 시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어, 그 당시에 한 2년 전만 해도 그래서 실제 데이터 분석가들 중에서 사업이나 이쪽에서 근무하시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이제 컨퍼런스나 뭐 어디 뭐 무슨 2025 무슨 컨퍼런스 이런 데 가면
막 다들 뭐 자산, 뭐 퍼널 분석이니, 뭐 A/B 테스트니, 인과 추론이니, 막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가들이 되게 자기 커리어가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마케팅이나 사업 조직에서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는 돈을 써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유저한테는 뭐 어떤 혜택이 보이는데 어떤 유저한테 이 혜택이 안 보인다? 이거는 공정거래에 관련된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나 마케팅에서는 실험을 하기가 애초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조직에 있는데 나는 실험을 못해 해서 우울해하면 그건 좀 잘못된 일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이랑 마케팅 팀에 있으면 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가트너에서 제시하는 분석 성숙도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사업이나 마케팅 쪽에서는 되게 잘 먹히는데 회사에 내가 딱 왔을 때 아까 제가 처음 말했죠. 사업기획자 마케터들이 뭘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져야겠죠. 그리고 언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그 외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은 우리 조직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과 마케팅이 바라보는 지표는 거의 돈과 관련이 되어 있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도 돈이랑 관련돼 있는데 그러면 이 마케터랑 사업기 자들에게 필요한 거는 첫 번째로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했고, 그거 어디서 돈을 벌렸고, 현재는 어떻게 벌리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되게 빨리 쉽게 알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환경을.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 BI라든지 데이터 마트를 구축한다든지 혹은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 마케팅 뭐 사업이 성공하고 있냐, 어디서 성공하고 있냐, 몇 명이 구매했냐, 뭐 1인당 얼마만큼 사고 있냐, 이런 매출들을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요인들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점점. 근데 그것들을 잘 볼 수 있게 빨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도 못하는 회사가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때, 왜 그런 결과를 할 수 있는지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도 되면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매출에 대해 예측을 하는 것도 있고, 특히나 이 영역으로 뭐 돈을 버는 몰로코나 이런 회사들은 여기에서 많이 돈을 벌죠. 우리가 추천 모델을 만들면서 광고 성과를 예측하고, 혹은 유저의 이탈을 예측하고 이런 모델들을 만든 영역들인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조직은 되게 많이 성숙해진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뭐 세그멘테이션 혹은 매트릭 프레임워크, 뭐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링 이런 영역에서 우리 팀이 어느 영역 포지션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서 저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만약에 어 1년, 2년을 보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력서에 이런 내용을 이제 쓰실 수 있어요. 한 조직의 분석 환경을 구축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혹은 분석 리터러시를 올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는 회사가 이제 뭐 회사가 필요한 지표를 설계하고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 마트와 파이프라인 대시보드를 구성해 봤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이제 채용 공고에서 보면 뭐 1, 2, 3이 N년, 뭐 데이터 분석가로서 몇 년 이상 경험, 그리고 어떤 언어를 활용해 봤는지, 해당 조직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분석 역량 이건데, 데이터 분석 역량의 대부분 지표 설계 경험이 있는지, 뭐 데이터 마트와 파이프라인 구성해 본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왔을 때 그런 생각 없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혹은 우리가 이미 설명적 분석이 끝났으면 이 다음 거에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과 마케팅은 세그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표를 어떻게 쪼개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슬라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좀 좀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조금만 더 빨리 가겠습니다. 프로덕트 팀은 그럼 뭐가 다르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물론 요즘은 프로덕트 팀의 그 지표가 매출과 연결되어 있는 조직들도 많아요. 제가 아까 잠깐 건너뛰었는데, 그 프로덕트 데이터 분석신이 성장한 이유는 코로나 때 자금이 시장으로 몰림으로써 많은 회사들이 비즈니스 모델에는 큰 관심 없이 일단 유저 수를 늘리자라고 접근한 그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일단 유저 수를 많이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해보자라는 접근을 간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덕트를 일단 잘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래서 프로덕트 팀이 하는 분석들을 목표를 잘 보면 사실 돈을 버는 것보다는 트래픽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를 더 많은 유저가 더 자주, 더 오래
머물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분석을 해요. 결국 많은 유저가 사용해도 트래픽이 올라가고 더 자주 방문해도 트래픽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더 오래 머물면 이탈하기 전에 남아있는 유저들이 계속 있을 테니까 점점 트래픽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 유저의 행동을 측정하고 뭐 행동 기반으로 세그먼트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한 이유가 유저들이 우리 서비스를 더 많이 쓰게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덕트 데이터 분석가들이 보는 지표들, 특히나 이런 분석을 해서 뭐 책이나 이런 데 나오는 지표를 보면 다 트래픽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고 그 트래픽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코호트 분석도 경로나 어떤 그룹이 되게 중요하고 퍼널도 각 단계에 따른 유저의 트래픽을 분석하는 거고 이런 MAO, DAO, 뭐 리텐션, 잔존율 이런 거 다 모두 다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덕트 쪽의 분석은 결국 모든 지표들이 유저들이 지금 잘 경험하고 있나? 혹은 어디서 허들을 느끼고 있냐에 많은 포커스를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만약에 여러분 들어왔는데, 프로스트레이터 분석가가 뭔가 지표 쪼개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지표 쪼개기를 하려고 뽑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로그 데이터를 되게 잘 다뤄보는 경험을 요구할 거고, 그 특히나 여기 이 영역에서 로그 데이터라고 하면 여러분들 세션에 대한 개념을 되게 잘 아셔야 되거든요. 유저가 한번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묶음을 한다면 그걸 세션이라 잡는데 그 세션 동안에 어떤 행동들을 하고 나갔는지 그럼 그 다음 방문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면 유저의 로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되게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데 프로트 데이터 분석가를 꿈꾼다? 그러면 물론 실험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결국 먼저 뭐 공모전이나 혹은 개인 포트폴리오 준비하셔야 될 거는 이런 프로트 분석, 특히나 로그 분석에 대한 것도 되게 좀 많이 준비하셔서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역은 로그 정의를 하는 것들도 있고요. 비즈니스나 마케팅 분석가들은 로그 정의를 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뭐 마케팅은 그래도 채널별로 유저를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 정의를 할 수도 있는데 프로세이터 분석가는 오히려 로그 정의하는데 또 허들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프로덕트 팀과 마케팅 비즈니스 팀은 애초에 분석가가 들어와서 한 3년 차간의 시간을 보낸다고 했을 때 둘이 집중해야 되는 포커스가 조금은 다릅니다. 이거는 이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의 메인이 비즈니스라고 하면 비즈니스 팀에는 데이터 분석팀을 조금은 더 기능 조직으로 묶어 놓으려고 할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은 더 엔지니어링에 가깝게 분석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프로덕트 팀으로 간다면 분석가를 조금 더 목적 조직으로 구성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로그 분석과 각종 실험, 그리고 유저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트래픽 관점에서의 분석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 분명히 같은 데이터 분석까지만, 그리고 뭐 채용 공고도 사실 거의 똑같죠, 요즘 보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뭐 N년 이상의 뭐 데이터 분석 경험, 그리고 두 번째 뭐 SQL이나 뭐 파이썬이나 R에 대한 뭐 한 가지 이상의 분석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관련된 뭐 분석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런 특징들의 차이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딱 정리가 안 된 채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이 장표랑 이 다음 장표 두 개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어디서 커리어를 시작했냐에 따라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다르고 또 조직 구조에 따라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뭐 만약에 목적 조직에 있으면 기능 조직보다 더 편한 점은 무엇인지 반대로 목적 조직에 있으면 기능 조직보다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말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사실상 장표에 묻은 내용을 그냥 담아놨었는데요. 결국 어느 조직에 가시든 여러분들이 그 도메인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 조직의 달성 목표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특히나 전략을 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게 이제 로드맵이나 플랜이 되겠죠. 그것들을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는 분석 요청의 배경과 목적을 이해하면 저희가 아까 미리 지표를 쪼개놓는다고 했을 때도 어떤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데이터 마트로 만들어 놔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명확해지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준비가 되면 동일한 시간에 더 깊은 레벨까지 분석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결국 그 목표 때문에 우리가 분석 요청을 받기 때문에, 왜 내가 채용됐지에 대해서 도메인이 아니라
내가 같이 일하게 된 팀의 고민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어, 조직의 이제 동료의 방향성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협업하시는 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가설도 다르고, 그리고 본인의 커리어 목표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획자뿐만 아니라 이 분석가도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그 사업이나 이 역할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형성하려면 동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꼬치꼬치 캐물어라 라는 뭐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요게 돼야지 내가 여기서 이력서에서 어떤 한 줄을 남기지가 이제 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연결점을 찾을 수 있고, 다음은 내가 조직에 왔을 때 이 조직이 어느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임팩트를 못 내는 조직이라면 왜 못 내고 있는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팀장이나 위에 리더십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작은 시도부터 해가지고 그게 도움이 됐어요라는 얘기가 한 번이라도 들리면 그게 점점점 스노우볼이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당장 뭘 해서 어디서부터 임팩트를 만들 수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개는 이제 새로 드리는 말씀인데, 항상 모든 업무나 결과를 세 줄로 요약해서 두 갈식으로 쓰는 법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데이터 분석 그 보고서의 보고 전략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세 줄 요약한 것만 모아서 놔도 이게 여러분들 경력 기술서가 되거든요. 결국 면접 연습도 되고요. 그래서 항상 요약을 하고 이걸 내가 전달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라는 것들을 연습을 해놓으면 나중에 면접 연습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위에 있는 건 이제 조직에 대한 일이라면 밑에는 그냥 업무에 대한 일인데, 모든 업무는 사실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자동화시켜서 리소스를 줄여야 되는 업무가 있고요. 하나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의 잘할 수 있는 것들, 이 영역에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자동화를 막 시켜야 되는 그런 곳에서 막 자꾸 협업하려고 하고 막 뭔가 미래의 플래닝을 짜려고 하고 하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자동화 시켜서 이거를 나중에 통합시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맡게 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말씀들과 이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이직을 준비하실 때 이 질문들의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본인이 나중에 한 5년 차 정도가 됐을 때, 5년 차가 되면 물론 시장이 또 달라지니까 다른 질문들이 생기겠죠. 근데 내가 적어도 3년 차에서 5년 차 데이터 분석가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답변할 수 있는 커리어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되게 잘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짧게 지금 35분 정도 걸렸네요. 그래서 준비한 것들은 빠르게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